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부터 우리가 3학기 동안 연속으로 이제 BIM이라는 걸 진짜 BIM 아니다. 진짜라고 하긴 그렇고 여러분들 이전에 두 학기도 BIM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는 BIM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 우선은 BIM의 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BIM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 하면은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해야 돼요. 왜 BIM을 해야 하는지, 왜 BIM이라는 게 생겨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면서 4시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우선은 방법에 따른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는 산업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손으로 도면 그리는 연습을 해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컴퓨터가 있기 전이겠죠. 다 모든 도면을 손으로 그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인스타 많이 하니까 건축과 학생 또는 건축가들 이렇게 인스타를 검색해 보면 막 사람들 큰 옛날 사진이죠. 큰 종이 위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도면 그리고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손으로 이루어졌어요.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수작업 특성상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리고 한 번 틀리면 수정이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반복 작업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네모라는 거를 그렸으면 이거를 다시 그리기 위해서는 반복 작업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거를 수정 편집하기가 어려웠어요. 복제 또한 되게 비효율적이었겠죠. 이때의 프로세스는 예를 들어서 건축 프로세스예요. 어떠한 기본 설계를 했으면 기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실시 설계를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했어요. 그 다음에 조직의 대응도 뭐 필요성이 약한 뭐 한데 이거는 우선은 조금 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컴퓨터가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인해서 손으로 그렸던 도면들이 캐드라는 도구가 생겨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어요. 이 캐드가 나온 건 당연히 기술의 혁명에 따른 거겠죠. 이로 인해서 작업 효율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캐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일 거예요. 반복 작업이 너무 수월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하나 그려서 카피해서 했어야 됐던 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인해 시간이 단축이 됐어요. 그러면서 공동 작업도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근데 이로 인해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겨났냐면 손으로 그릴 때는 수정, 반복 작업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녀석들만 그렸어요. 자꾸 네모만 그리게 되네.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함에 인해서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가 너무 수월해졌잖아요. 불필요한 녀석들을 계속 카피하는 거예요. 빠르니까. 그러다 보니 손으로 작업하는 시기보다는 시간이 단축됐지만 정보량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다 보니까 시간에 변화는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협동 작업이 그러니까 동시에 작업하는 게 늘어나서 좋기는 한데 반복 작업이 쓸데없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컨트롤 C, 컨트롤 V가 너무 수월하다 보니까 뭔가 패널이나 도면을 꽉꽉 채우기 위해 굳이 반복적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여러분들 반복해서 넣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바뀐 거죠. 프로세스는 옛날이나 똑같아요. 기존 프로세스 그대로예요. 기본 설계를 하고 나면 실시 설계를 하고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조직의 변화 이거는 보지 않을게요.
예전 논문에서 가져온 자료인지라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이제 BIM이라는 녀석이에요. BIM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지금 여기는 방법, 툴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BIM을 툴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큰 키워드로 이제 새로 등장한 게 BIM이기 때문에 언급을 할게요. 우선은 이 BIM이라는 건 아직 우리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정보의 변화가 일어났대요. 이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정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이 변화를 또 가지게 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건축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실무적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말 복잡한 코디네이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그래도 여기 위에서도 이 CAD로 활용할 때 협동 작업이 증가해서 좋기는 한데 코디네이션의 문제점이 대두됐다고 나왔어요. 너무 낙서했다. 이거 잠깐만 지울게요, 여러분. 지금 CAD로 했을 때 코디네이션의 문제가 대두됐대요. 협동 작업을 하면서. 근데 BIM을 할 때는 복잡한 코디네이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요거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3학년 때 무한 반복해서 얘기할 거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승계라는 게 또 우리 설계 안에서는 기본 설계가 끝나면 실시 설계를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전체적인 건축 프로세스를 봤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에서 디자인을 완료시키면 이제 구조 설계에서 이 디자인된 거를 받아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그 다음에 동시에 설비에서 이 기계나 아니면 전기 이제 설계를 하게 돼요. 근데 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백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디네이션에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만약에 디자인을 개떡같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말도 안 되게 해놓으면은 이거를 구조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과 구조를 완료시켰는데 배관이 되지 않아요, 설비. 그러면 다시 초기 단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겠죠. 이 두 개가 소요된다라는 건 결국은 돈도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최악인 상황이 늘 반복이 됐던 거죠. 근데 만약에 BIM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코디네이션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의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 2학년 1학기 아니죠. 지금 2학기죠. 2학년 2학기라 이게 뭐 DD 단계, SD 단계 이런 거에 조금 낯설 것 같아서 우리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하거든요, 교수님이. 하지만 잠깐 해볼게요. 이 새로운 프로세스라는 도입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위에서 말했듯이 설계가 진행되고 디자인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하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설비가 하고 전기 설계를 하고 이런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BIM을 도입하게 된다 하면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도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인력도 줄이게 되는 프로세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로 진행되는 이 BIM 시스템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새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무언가가 요즘 나와 있고 교수님이 제일 관심 많아하는 AR 같은 것도 나오고 무튼 그래서 이렇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손으로 그리던 도면을 CAD를 활용하게 됐고 툴은 아니지만 BIM은 툴 아니라고 그랬어요.
BIM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돼서 시스템이라고 그래도 될까? 하여튼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우리가 건축을 하는 방식이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뭔가 정보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코디네이션 문제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계, 구조, 설비, 전기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니면은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거예요. BIM에 대해서. 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다시 조금 정리를 하자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손으로 그리던 도면을 그리지 않게 됐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발달하고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CAD라는 게 등장을 했고 그 CAD로 인해서 우리는 무한히 많은 도면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됐고 근데 또 기술이 발달하고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니 BIM이라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는 BIM은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한 시스템 내지는 이제 추후에 얘기할 어떠한 체계? 뭐라 그래야 되지? 무튼 이거 좀 어렵다. 하여튼 새로운 무언가가 발생됐는데 그게 완전 중요한 BIM. 이제 건축계가 다 이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속도가 느려요. 무튼 그래서 BIM이라는 게 새로 등장했다라고를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는 기술의 발전 때문이라는 것도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BIM이 뭔지를 한번 같이 아직 2학년이니까 조금 수월하게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BIM이 뭐냐라고 그랬더니 이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풀네임의 약어였어요. 앞자만 따서 BIM이라고 언급을 해요. BIM이라고도 하고 BIM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BIM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BIM이라고 언급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는 모델링으로 구축이 됐지만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모델이라고 했을 때는 얘가 뭔지 모르게 3D에 국한된 느낌이 있어서 이거 요즘은 이제 쓰지 않는 추세예요. BIM은 3D야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모델링이라는 거는 뭔지 모르게 진행형이고 행위 자체를 언급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BIM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빌딩 건물이죠. 우리 건축물, 건물. 인포메이션은 정보죠. 그리고 모델링은 우리 무언가 구축하는 액션 형상을 의미하죠. 모델링한다 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건물의 정보를 구축하는 거예요. 구축해서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교수님 우리 그냥 3D 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다음 정의에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BIM이 언급되기 시작한 게 2005년, 2006년부터인데 이제 그때 여러 기관 내지는 학자분들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벤더사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사에서 언급한 정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디지털 표현이다. 아무래도 3D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 잘 모르겠어요.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중요해요. 파라메트릭 기반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 파라메트릭이 뭔지는 다 너무 잘 알죠. 우리 그라스호퍼 라이노 사용하면서 A 값을 바꾸면 그 추출물이 자동적으로 뭔가 연동이 돼서 A, B, C, D들이 연결이 돼서 결국은 최종값을 도출해내는 그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매개 변수가 포함된 꼭 BIM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BIM 하면 이분이신데 근데 이분은 약간 시공 베이스의 교수님이신지라 그거 위주의 정의를 하셨어요. 뭐 설계, 시공, 유지, 철거, 수명 주기 동안 필요한 모든 정보, 심지어 조직, 업무, 공정들을 통합 관리하는 거. 많이
클리어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한종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협업 지원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토데스크사에서는 뭐 이거를 방법론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어려워요, 말들이. 일단 벤틀리에서 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이건 교수님 동의하지 않아요. BIM은 3D다? 아니에요, 여러분. 3D 모델링이다? 절대 아니에요. BIM은 어떠한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 아니면 이렇게 행위자치 통합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키캐드, 이제 여기에서 레빗이 있다면 얘의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갑자기 어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양대 산맥 아닌데 하여튼간 레빗에 대응하는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아키캐드라는 녀석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얘는 뭐 하나의 저장소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 동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말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새로 정의를 했는데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BIM은 건물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이거 완전 중요. 이제 교수님 생각이에요. 교수님 생각. 하지만 여러분들이 BIM은 이런 거야 라고 학생들이 생각하기엔 딱 요 정의가 적합할 것 같아요.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스케치업이나 라이노로 기본 메싱 작업하는 그 순간부터 건물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라는 거는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은 건물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내지는 도면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지 관리 단계까지 이거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프로세스를 가상의 공간, 우리 컴퓨터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 안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작업하는 거잖아요.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실제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디자인하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디자인 다 끝났어요. 설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시공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시공을 하려면 땅을 정리를 해야 되고 워크 포인트를 찍고 그 워크 포인트 기준으로 건물을 세워야 되잖아요.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를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기둥을 세워야 되고, 기둥 위에 또 슬라브를 쳐야 되고, 벽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상의 공간에다가 내 집을 짓는 거예요. 실제 짓는 것과 동일하게. 지으려면 디자인해야 되고, 법규 검토해야 하고, 배관 계획해야 되고, 구조 무너지지 않게 해석해야 하고, 그런 게 다 끝나면 이제 건물을 진짜 실제로 지어질 수 있게끔 디테일을 설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디테일 설계를 바탕으로 콘크리트 붓기 전에 우선 땅 다지고 그 위에 기초 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상의 공간 컴퓨터 안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가 3D로 끝나는 걸까요? 3D 작업으로? 노 절대. 3D 작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담아줘야 돼요. 단편적인 예로 콘크리트를 치는데 얘 철근 몇 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벽을 만들었으면 여기 페인트 뭐 어떻게 칠해야 돼 같은 정보들을 다 담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단순 모델링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다 쓸게요. 위에다가 빔 데이터를 구축한다라고 언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뮬레이션 하는 것 자체가 단순 3D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구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언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라 하면 무슨 데이터? 건물의 모든 정보. 요 빔 데이터만 있으면 건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실제 요소들이 가상의 공간 안에 그대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너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컴퓨터라는 가상의 공간 안에 내 집 짓는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아나 심시티라는 거 알아요? 그거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 그건 조금 껍데기만 디자인하고 세우는 거지만 이 BIM을 한다라고 하면 가상의 공간에서 모든 거를 실제와 동일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다음 학기에도 교수님이 이 얘기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레빗을 시작하면서 레빗 모델링 한다라고 언급하는 것보다는 빔 데이터 구축한다라는 말을 쓰면은 쟤 좀 빔에 대해서 아는데 라고들 생각하실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 빔 데이터를 아이고 여기 말 빠졌네요. BIM을 구현하는 내지는 빔 데이터를 구축하는 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엄청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파라메트릭 기반만 들어가면 요즘은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빔 툴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빔 구현 툴, 빔 데이터를 구축하는 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모든 툴을 다 배울 순 없지만 메인이 되는 녀석만 딱 우리는 배우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빔 툴, 빔 구현 툴, 아이고 다시 써줄게요. 빔 구현 툴 또는 빔 데이터 구축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수님 글씨 못 써서 미안해요, 여러분. 요즘 손으로 작업할 일이 없다 보니까 다 맨날 컴퓨터로 하니까 원래 교수님 글씨 이렇게 못 쓰지 않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레빗 여러분들이 요번 학기에 배울 녀석, 그 다음에 아키캐드 얘네들이 양대 산맥이에요, 두 개가. 그 다음에 스케치업 여러분들 할 줄 알죠? 완전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라이노 3D,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세트죠? 그라스호퍼까지. 얘네들은 예전에는 얘네들이 BIM 구현 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의견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의견이 오늘 왜 이래요? 갑자기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의견이 이렇게 나눠졌었어요. 얘네들 BIM 구현 툴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BIM 구현 툴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우리 껍데기만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벽체를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스케치업에서 이 벽체에 콘크리트가 얼마가 들어가고 철근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거를 스케치업에서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길이를 변동한다고 해서 이 벽체가 자동으로 줄지 않잖아요. 우리 파라메트릭 있었죠? 파라메트릭이라는 건 어떠한 값의 변화를 주면 그거와 연동된 모든 함수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들은 따라서 변동돼야 되는 거잖아요. 스케치업이나 라이노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라이노도 그라스호퍼라는 녀석이 생겨나면서 파라메트릭 기반이 된 거고, 스케치업도 요즘 루비나 플러그인 많잖아요. 이게 도입되면서 이게 개발되면서 얘네도 파라메트릭 기반을 가지면서 빔 구현 툴이라고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 얘네들은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활용하는 녀석들.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기본 설계죠. 기본 설계 단계에서 활용하는 BIM 구현 툴이 됐어요. 아셨죠?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빔 구현 툴을 쓰시오 라고 하면은 뭐 스케치업, 라이노 3D, 그라스호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DDP 자하디드 건축가님께서 하셨던 그 DDP에 활용된 카티아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다 배우냐? 아니에요. 레빗이란 녀석만 배울 거예요. 그럼 교수님 우리 왜 레빗을 배워요?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툴이에요. 왜? 오토데스크 사가 인수한 툴이라서. 이게 경제적 논리에 의한 거예요. 사실 아키캐드도 유저들 사이에서는 되게 인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키캐드, 우리가 친숙한 캐드 인터페이스 상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키캐드도 많이 쓰는데 이게 요 녀석이 어느 순간부터 포커싱 받기 시작하면서 거진 굳혀지고 있어요. 레빗으로 납품을 해라. 그 다음에 레빗 파일, 그러니까 확장자죠. 얘를 써라 라고 하기 시작해서 레빗이 메인이 돼가고 있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 한글도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고 워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워드보다는 HWP 확장자의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학기에 레빗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스펠링은 다르지만 발음이 얘 또 토끼예요. 지난 학기에는 코뿔소와 메뚜기였는데 스펠링은 다르지만 발음이 또 동물이네요. 이 레빗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빗은 중요한 게 용어 자체가 되게 낯설어요. 그리고 레빗을 진짜 잘 알려면 건축에 대한 기본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얘를 구성하는 요소 3가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요번 주차에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차에 우리 단축키 쇼컷이랑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한번 지금 수업을 진행해보고 시간을 조정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레빗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요번에 아직 다 학생들이 해주진 않았지만 설문조사에서 제일 많이 언급한 내용이 그건 것 같아요. 반복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델 요소예요. 모델, 엘리먼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툼이라는 조금 낯선 단어가 등장했어요. 데이툼. 네이버에 한번 물어보셔도 됩니다. 데이툼이 뭘까? 교수님이 지금 한번 핸드폰으로 찾아볼게요. 데이툼, 낯선 단어니까. 데이툼 검색을 하니 어학사전에 자료, 정보라는 말이 있네요. 데이툼, 정보, 데이터를 언급한다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이제 뷰 어쩌고저쩌고 요소라는 게 있대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레빗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어마무시하게 요 3가지에 대한 이해만 하면은 빔데이터 구축은 단계별로 프로세스별로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델 요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엘리먼트, 모델 컴포넌트라는 두 녀석이 나왔는데 우리 호스트라는 말 뭐예요? 주인이 되는 호스트, 주인 이런 거죠. 주인이 되는 요소가 있고 그 모델에 따른 컴포넌트들이 존재한대요. 나 이 말로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잘 못하겠는데 보니 우리 건물을 생각하셔야 돼요. 얘 레빗이라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님 계속 얘기해요. BIM 데이터를 구축하는 툴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빔을 구현하는 툴이라고 그랬어요. 이 빔이 뭐예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그랬어요. 건물의 정보를 구축하는 거죠. 그럼 메인이 뭐예요? 우리 건물이잖아요.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큰 녀석들 뭐예요? 우리 벽, 슬라브, 창, 문 등이 있죠. 요 녀석들이 바로 호스트인 녀석들이에요. 이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잖아요. 슬라브 안에는 예를 들어 월 안에는 콘크리트 월이 있을 거고 조적 월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철골로 된 월도 있을 거고 또 요거 안에는
벽 두께별로 또 요소가 나눠지죠. 그럼 요 녀석들의 주인이 되는 녀석은 월이라는 녀석이에요. 슬라브는 재료별로, 머테리얼별로도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께별로도, 슬라브 두께별로도 요소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창문도 재료별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열리는 방식에 따라도 나눌 수 있고, 그럼 요 녀석들의 주인이 되는 녀석은 윈도우라는 큰 카테고리죠. 이것처럼 얘네들 호스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면 또 모델 컴포넌트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모델 요소, 우리가 건축물 안에 있는 큰 요소들, 지붕도 여기에 포함돼요. 벽, 기둥, 그 다음에 슬라브, 기초, 그 다음에 창문, 지붕,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요소들, 그 녀석들을 모델 요소라고 언급을 한대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데이툼. 아까 뭐 데이터라고 나왔었는데 요 녀석들은 뭐냐 하면은 기준이 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이 되는 요소들. 우리 건물에서 건물을 디자인하거나 짓기 위해서 그냥 아무데나 갖다 넣나요? 우리 여러분 교수님이랑 캐드 배우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떠한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이렇게 있어도 어떤 포인트부터 건물을 지을지, 땅 경계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기준이 있어야지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어떤 포인트를 기준으로 건물을 지어나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중심선을 그려주죠. 1.3선으로. 이거 건물의 기준이 되는 녀석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평면의 요소예요. 평면. 우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무슨 값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여기가 GL 레벨이에요. 그럼 건물을 짓는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평면상에서 도면만 그리는 건가요? 아니죠. 레벨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건물이 입체적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레벨. 요 두 녀석이 중심선. 요 녀석이 건물의 기준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데이툼 엘리먼트라는 거는 그리드, 중심선이에요. 중심선과 층고를 나타내는 레벨이 데이툼 요소예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이 기준이 가상 공간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 기준들이 실제에서도 없으면 아까 교수님이 그림 그렸던 거 이게 실제 땅 경계라고 했을 때 이런 중심선과 워크포인트 기준이 없으면 건물이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올리기 위해서는 층고라는 기준이 존재해야 하잖아요. 실제 그렇듯이 가상 공간에서도 중심선과 레벨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레빗 시스템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레빗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요소들이 요거예요. 레벨을 형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심선을 만들어줘야지만 그 다음 행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툼 요소, 그리드, 레벨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교수님 이제 시험 보면서 데이툼 요소 두 가지를 쓰세요 라고 하면은 그리드 레벨 또는 중심선 레벨이라고 꼭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기준이 되는 것, 기준 요소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세팅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건축물을 구축할 수가 없게 돼요. 그다음에 데이툼 요소 꼭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뷰 스페시픽 엘리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레빗을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주석에 대한 부분인데 주석. 우리 도면을 그리고 나면
뭐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도면 몇 번으로 가세요. 우리 캐드 시간에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은 어떤 요소예요. 블라블라블라 뭔가 텍스트를 적거나 아니면 디멘전을 언급하는 거를 요 녀석 요소들 요 녀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디멘전 아니면 태그 2D 디테일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요번 학기에 우리게 할 게 아니라서 아 이런 요소가 있구나 까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조금 흐릿하지만 우선은 메인이 되는 객체들이 있어야 돼.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월, 우리 데이터 구축해주는 거, 슬라브,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기준이 되는 그리드와 중심선, 레벨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의 정보를 적어주는 치수선 또는 태그 아니면 주석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레빗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자, 레빗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언급하세요 라고 하면 모델, 데이터, 뷰. 교수님 이 발음을 잘 못해요. 스페시픽 이렇게 요소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건 오토데스크사에서 제공하는 다이어그램인데 요거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빗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델 요소가 있고 데이툼 녀석이 있고 이제 주석이랑 같은 뭐 디멘전이나 같은 요소들이 있다. 이 모델 요소 안에는 호스트 녀석이 있고 컴포넌트 녀석이 있어. 근데 호스트는 우리가 메인으로 삼을 수 있는 월이나 플로우나 루프. 플로우는 슬라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천장들이 있는데 요거의 세부 모델은 우리가 스테어, 계단, 부수적인 녀석이잖아요. 호스트는 메인이 되는 녀석들이고 그의 부수적인 계단, 창문, 윈도우랑 문도 이 교수님이 이 두 개를 분리를 안 해줬군요. 무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구조에서는 이제 이건 스트럭처 구조 요소죠. 빔, 그 다음에 뭐 이거 어디 갔노? 기둥 이런 것들이래요. 그 다음에 설비, 파이프, 덕트, 스프링쿨러 같은 것들은 모델 컴포넌트 요소에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데이툼 아까 언급했죠. 그리드, 레벨. 그 다음에 레퍼런스 플랜이라는 거 있는데 참조평면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넣고 계셔도 돼요. 우리 요번 학기엔 하지 않을 거라서 데이툼 기준이 되는 요소들은 그리드랑 레벨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멘전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디테일 표기하는 거, 그거에 대한 세부 요소들. 요 트리는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또 이제 한참 열을 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또 빨라지네요, 여러분. 혹시나 그 수업 들으면서 배속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갑자기 목소리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빗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요소 기입하세요 하면은 모델, 데이툼, 뷰 스페시픽 언급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용어 한번 살펴볼게요. 용어. 이게 참 익숙하면 많이 들어본 말들 같으면서도 낯선 어휘들이 조금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프로젝트라는 말을 이제 교수님이 엄청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엘레먼트, 요소라는 말을 엄청 많이 사용할 거예요. 요소 많이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라는 녀석이 있는데 카테고리가 뭐야? 라고 할 텐데 교수님이 이제 실습을 하면서 자, 그 카테고리 들어가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때 낯설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트 엘리먼트 카테고리라는 말이 있군. 그 다음에 이 녀석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레빗에만 있는 거 패밀리. 여러분들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이 패밀리는 우리 여러분들 스케치업 할 줄 아니까 스케치업의 컴포넌트랑 비슷한 녀석이에요. 우리 컴포넌트만 아웃라이너 써가지고 컴포넌트 설정하고 그러면서 작업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막 자동차도 넣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건데 아주 같다고는 할 수도 없지만 스케치업의 컴포넌트와 유사한 녀석이에요. 이 패밀리를 잘 다룰 줄 알아야지 빔을 좀
수월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졸업할 때까지 패밀리 만드는 법은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어요. 한번 교수님 처음 학교 왔을 때 3학년들한테 시도했다가 선배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수월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레빗에서 패밀리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두어주시고 교수님이 실습하면서 그 패밀리 확인을 해라, 아니면 그 패밀리가 잘못됐을 거다, 패밀리 이거 넣자, 되게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프로그램 다 설치하셨죠? 이 패밀리 때문에 설치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셨을 거예요. 무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이란 녀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템플릿 알죠? 우리 스케치업 할 때에도 교수님이랑 스케치업을 안 했죠 참. 개개인 템플릿 만들었었나요? 여러분들? 개개인 템플릿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스케치업도. 레빗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이라는 분야가 있고 구조라는 분야가 있고 설비, 전기, 되게 많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공도 있고 이 분야에 맞춰서 템플릿 설정이 틀려지거든요. 이거는 실습하면서 교수님이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5개의 용어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프로젝트부터 갈게요. 프로젝트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한번 우선 PT에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빔데이터라고 교수님이 써놨어요. 그 다음에 예시로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인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럼 단일 파일로 구성되는 정보 데이터베이스, 건축물이 포함된 텍스트를 쓰긴 했는데 이 말 어렵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설계 시간에 요번에는 단독주택을 설계할 수도 있고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실무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Y 단독주택 프로젝트, 아니면은 C 상업시설 프로젝트, 이렇게 프로젝트라는 말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정의 기억나나요?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프로세스에 맞춰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 구축하는 거, 실제 프로세스에 맞춰서 가상의 공간에서 정말 건물을 디자인하고 짓는 것, 실제 프로세스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 맞나요, 여러분? 이거 교수님이 정의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빗을 가지고 빔데이터를 구축하는 행위 자체도 프로젝트라고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빗을 실행하면은 여기 무제 해놓고서는 이 파일명이 프로젝트로 보이는 거 이제 우리 실습하면서 교수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레빗에서 레빗 파일들 언급을 프로젝트라고 많이 언급을 해요. 자, A 프로젝트 시작하자. 가상의 공간에서 A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빗 데이터 자체를 프로젝트라고 언급을 해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이 레빗에서의 뭔가 행위나 파일 자체를 프로젝트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 확장력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템플릿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이 확장자 유의해 주셔야 돼요. 확장자가 이게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호환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행위 자체가 이 가상의 공간에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 자체가 제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레빗 확장자가 RVT인 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DWG 그 단계를 떠나서 이 레빗에서 파일을 열어도 딴 거를 할 수 없게끔 돼요. 세이브 에즈조차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랑 이제 실습을 진행하면서 내 파일이 RVT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요거 시험 문제도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레빗에서 하는 무언가, 레빗에서 만드는 데이터 자체를 프로젝트라고 언급을 하는데 빔데이터죠. 근데 얘의 확장자는 꼭 RVT여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셔야 해요. 아셨죠? RVT 엄청 중요하다. 그다음에 엘리먼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소, 우리 아까 모델 엘리먼트, 데이툼 엘리먼트, 뷰 스페시픽 엘리먼트들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그 모든 요소들은 이거 중요한 거, 파라메트릭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스케치업이나 라이노상에서 박스 그렸다고 해서 얘가 다 파라메트릭 성질을 갖고 있나요? 그라스호퍼로 로직을 짜줘야지만 파라메트릭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라이노 순수 안에서 이 박스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지 파라메트릭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레빗에서의 객체나 요소는 모두 다 파라메트릭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바뀌면 두 개가 바뀌는 거예요. 걔와 연동된 무언가는 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이 레빗에 여러분들이 레빗을 3D 툴이긴 하죠. 3D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긴 하니까. 근데 이거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인데 BIM 하면 그거라는 선입견이 생겨서 2D로 그리면 3D도 완성되는 게 다 BIM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이 말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단편적인 예로 레빗에서 우리가 CAD에서 도면 그리듯이 선을 그리면 3D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3D를 수정을 하게 되면 2D 도면이 또 자동적으로 변경되게 돼요. 얘네들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떠한 함수값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로직이 짜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 파라메트릭이라고 했잖아요. 레빗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 이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성질이 깨졌다 그러면은 레빗 엘리먼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레빗에 사용되는 모든 엘리먼트, 아까 모델 엘리먼트, 데이툼 엘리먼트, 뷰 스페시픽 엘리먼트 모두 다 파라메트릭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모델링 요소예요. 아셨죠? 교수님이 이제 이거 OX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레빗에서는 모델 엘리먼트, 그 다음에 데이툼 엘리먼트, 뷰 스페시픽 엘리먼트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그중 모델 엘리먼트만 파라메트릭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X겠죠. 레빗에 들어있는 모든 모델링 요소들은 파라메트릭 성질을 꼭꼭꼭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카테고리 넘어갈게요. 아이고 하나가 더 있었구나. 여기 안에는 이제 엘리먼트라는 게 있으면 이거 나중에 또 트리로 보여줄 거예요. 엘리먼트가 있으면 얘가 카테고리로 나눠지고 그 카테고리 안에는 또 패밀리로 나눠지고 패밀리 안에는 타입별 유형으로 나눠진다는 분류 체계를 얘기한 건데 요거는 뒷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카테고리. 아까 우리 어디 갔노? 이 엘리먼트 요소 안에 카테고리 있었잖아요. 그만큼 요 녀석이 중요한 거예요. 패밀리도 이제 언급을 할 거고 이 엘리먼트 요소 안에 있는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그룹이에요. 어떤 그룹?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문서화하는 요소의 그룹.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둥, 벼, 보호인 거예요. 카테고리라 하면 우리 호스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델 엘리먼트도 그렇고 둘 다 모델 엘리먼트였었잖아요. 모델 컴포넌트 이 안에 호스트 엘리먼트와 그 다음에 컴포넌트, 모델 컴포넌트가 있었잖아요. 우리 앞 페이지에서 설명했듯이 얘네들 안에 기둥, 벽, 보가 있는데 기둥이라는 녀석이 있으면 기둥이라는 카테고리인 거죠. 여기 안에 또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벽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룹이 있으면 이 벽에도 재료별로 종류가 있고 치수별로 종류가 있잖아요. 요 녀석들을 카테고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이 어려운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이따 트리 구조로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나 패밀리 아까 중요하다라고 그랬었죠. 스케치업의 컴포넌트와 유사한 녀석이라고 했지만 이 카테고리 안에 아까 예를 들어서 벽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여기 안에 세부로 또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 녀석들을 패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카테고리 안에 있는 녀석을 패밀리로 나눌 수 있고 요 녀석은 다 합쳐서
엘리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카테고리 세부 요소에 뭐가 있냐 하면 얘예요, 얘. 아까 카테고리는 기둥이라는 카테고리를 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둥이라는 거 안에 형상별로 원형 기둥, 그 다음에 직사각형 기둥을 둘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는 또 치수별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PT 좀 잠깐 다시 앞으로 슝슝슝슝 갈게요. 여기였다. 엘리먼트는 요걸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잠깐 치우고 갑시다.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갈걸 왜 파란색으로 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했을까요? 요소 안에는 카테고리, 패밀리, 타입별 유형으로 분류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요소는 레빗에서 파라메트릭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소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요소는 카테고리별로 나눠요. 이 카테고리라 하면 아까 기둥, 보, 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 카테고리 안에서 또 분류를 하는데 뭐 이런 분류를 하겠죠. 무섭다. 눈, 입 같지 않아요? 죄송해요. 얘네들이 패밀리라고 그랬어요. 이 패밀리 안에는 또 여러 개의 타입들이 있겠죠. 타입. 이해했나요? 얘네들이 엘리먼트인 거예요. 됐습니까? 단계가 엘리먼트란 녀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카테고리별로 또 패밀리로 나눠지고 패밀리 안에 또 타입별로 유형이 나눠진대요. 와, 단계가 엄청 많다, 맞죠? 그래서 얘네들로 이제 레빗의 빔 데이터가 구축이 된대요. 자,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쑥쑥. 그래서 이 패밀리는 이 카테고리 안에 예를 들어 기둥은 지금 두 개의 패밀리로 나눴다라고 하면 형상에 따라서 원형 기둥, 사각 기둥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빠졌지만 하나 키워드가 빠졌다면 유형별, 타입별 분류 체계가 빠졌는데 원형 기둥에는 또 반지름 값에 따라서 600짜리 기둥, 300짜리 기둥, 450짜리 기둥이 있겠죠. 얘가 이제 타입별 유형 분류예요. 얘도 450짜리, 그 다음에 600짜리, 700짜리 치수별로 타입별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거 조금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백 하더라도. 그래서 요 엘리먼트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데 자, 이 엘리먼트는 카테고리와 패밀리와 타입으로 분류된다라고 그랬어요. EX예요. 사례 기둥 기준대로 가면은 기둥 안에 형상별로 패밀리가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원형 기둥, 사각형 기둥. 타입으로 나누자니 치수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두 개밖에 안 적혀 있지만 여러 개로 나눠줄 수 있죠. 타입은. 그 다음에 직사각형 기둥도 두 가지의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먼트는 요 세 가지 단계를 다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 패밀리를 좀 아까 설명한 거예요. 이해했나요? 요 트리 구조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모델링이라면 쓰면 안 되는데 빔 데이터를 구축해가는 순서와도 같아요. 우리가 레빗을 가지고 뭔가 가상의 공간에서 건물을 지을 때 데이터 구축하는 순서도 카테고리를 선택해주고 패밀리를 선택해주고 타입을 설정을 해주면서 데이터를 쌓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 엘리먼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아니라 데이터 구축하는 순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트리 구조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건너뛰었던
템플릿 설명하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템플릿이라는 녀석 하나 남았는데 이 템플릿은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스케치업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늘상 쓰는 기본 세팅 값들을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여러분들 저랑 캐드를 배웠으니까 캐드 할 때 우리 선 설정 미리 다 해놨잖아요. 그건 역시도 템플릿이라고 언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상 쓰는 도면 폼 미리 세팅해 놨었죠. 이것도 템플릿이라고 언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에서 각 사무실마다는 늘상 쓰는 창호 스타일이 있거나 늘상 쓰는 문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세팅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템플릿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녀석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하는 실수예요. 템플릿 확장자 잊지 마셔야 돼요. 아까 프로젝트 확장자 기억하라고 했었죠. 얘네 둘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절대 안 돼요. 가끔가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 템플릿 확장자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요. 이 확장자를 열어서 빔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데 기능이 제약이 걸려요. 이걸로 했을 때. 그럼 세이브 에즈에서 RVT로 갈 수 있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확장자, 레빗 확장자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얘에서 시작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 엄청 중요해요. 시험 문제도 낼 거예요. 프로젝트 파일 확장자 뭐니? 라고 적으셔야 되고 템플릿 확장자도 적으셔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두 개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빔 용어 살펴보면서 어쨌든 레빗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기 전에 레빗의 중요한 점들을 아니면 레빗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같이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머리 아프실 거예요. 요번 시간까지만 머리 아프고 다음부터는 이제 손이 바빠질 시간인데 그래도 이 용어는 여러 번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레빗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한 반복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조금 두고 오셨으면 좋겠어요.